네,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는 것과 자본의 차감 성격으로 주로 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자본의 차감 성격들이 주로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 중에서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것을 전부 다 자본조정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인데 자본금이 아니고 자본잉여금이 아닌 것은 다 자본조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종 납입된 자본이 아닌 거, 최종 납입된 자본이라면 자본금으로 가야죠. 그 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 청약을 미리 받았어요. 그러면 청약자들이 돈을 입금해 줍니다. 그런 청약 증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납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거 최종 납입된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단 자본 조정에다 넣어놔요. 자,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의 차감 성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자본잉여금은 뭐였습니까? 자본의 잉여 성격을 가지고 있죠.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난 것들이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할 때 그 차액이 액면 금액과의 차이가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밑에 분계의 예를 보면은 주식을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주식의 자본금은 아까처럼 5,000원짜리예요. 액면 금액은. 그러면 한 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인기가 없어서 할인 발행을 했어요. 4,000원에. 그러면 현금은 4,000원 들어오겠죠. 1,000원의 차이를 우리는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표시한다.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위에서 자본잉여금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어때요? 상대적 개념 과목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상대적 개념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요, 서로 상계 처리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 발행이라는 걸 뭐 해마다 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가령 한 5년 전에 우리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갈 때 증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할증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할증 발행을 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해 있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1,000원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5년 후에도 계속 그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해서 금년에 우리가 또 회사에서 주식 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 회사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운영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 발행은 어떻게 가능했지만 액면고액보다 싸게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할인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1,000원 싸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원은 표시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 자리에 저쪽 5년 전에 발생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 자리에 오게 돼요. 이 자리에. 그렇게 되면서 상계 처리돼 버려요. 상계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전제는 과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었다라는 전제에서 딱 1,000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계 처리할 것이 없을 때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혹시 뒤에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FAT 1급에서는 자본 거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좀 출제가 돼요. 옛날에는 정말 출제가 안 됐었는데 작년도 여러분 교재 여기에 있는 기출 문제를 보면은 자본 거래 문제가 쏙쏙 몇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자본 거래 문제가 사실은 자주 나오면 다들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복잡하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띄엄띄엄 나오니까 개정 과목들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우리가 주식 발행이라는 걸 해마다 하지도 않거든요. 특히 규모가 작은 일반 그 대부분의 이 법인들은 창업할 때 주식 발행하고 그 뒤에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 실무자들이 이런 분계를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실무를 평가하는데 자본 관련 거래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실무에는 별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회계 이론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본 관련 거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띄엄띄엄. 그래서 이걸 알아둬야 된다는. 다음에 두 번째 감자차손을 보면은요.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과 서로 대응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본 감소 시 나타나는 것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취득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에 그 차이가 감자차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기다 또 숫자를 넣어보면은 조금 전에 하고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액면금액보다 더 비싸게 사가지고 소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본금은 액면금액이 5,000원이니까 한 주만 사다가 소각했어요. 그러면 차변에서 자본금 감소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6,000원을 주고 샀어요. 한 주를.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6,000원이 감소하겠죠. 차변에 1,000원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예요. 감자차손. 유상감자 하면서 손실을 봤다. 감자차손. 감자차손과 감자차익. 조금 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서로 상계 처리하듯이 이것 또한 상계 처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재무회계 공부하면서 총액으로 표시한다라고 주로 우리 강조했죠. 자산과 부채를 상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수익과 비용을 상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항상 총액주의예요. 그런데 총액주의가 아닌 것이 여기에 있는 감자차손, 감자차익 간의 순액주의. 서로 차감 처리해야 돼. 또 조금 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것들은 순액주의를 채택한다. 두 개 개정 과목을 양립하지 않아요. 잉여금에다 넣어놓고 또 자본 조정에다도 넣어놓고 이건 성격이 같은 주식 발행과 또는 감자라는 동일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개정 과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있어야 된다 해서 서로 상계 처리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상계 처리하는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요 두 가지 말고도 우리가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바로 안 나네요. 자, 자본 잉여금의 두 가지 개정 과목, 자본 조정의 두 가지 개정 과목이 딱 서로 상계 처리하는 거 두 개만 딱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개정 과목을 암기하고 있다면 자본금 말고 자본 잉여금에 있는 개정 과목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자본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말고도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있었죠. 또 자본 조정에서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감자 차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주식도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있고. 암기할 때는 그 정도 3개, 4개 정도는 암기가 필요하겠다. 자, 다음 세 번째 그룹, 자본의 세 번째 그룹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평가손익이다라고 했어요. 평가손익.
자산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나 이익입니다. 대개 일반적인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실과 단기의 이익으로, 즉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요. 많은 것들이. 그런데 일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에 있는 기타 손익 누계액으로 따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FAT 1급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요 밑에 있는 거 복잡하면 이거 이해를 못 하더라도 요거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하잖아요. 언제? 결산 때. 결산 때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으면 차변에 자산 증가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서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근데 그 이익이 손익계산서로 안 가고 어디로 온다? 재무상태표로 온다. 재무상태표에 어느 쪽으로?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자본 쪽으로 들어간다.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 가격이 떨어졌으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 감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 감소,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근데 이게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으로 와서 자본 감소죠. 이거는. 예. 자본 감옥이 차변에 오면 자본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의 감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의 증가. 네, 이렇게 손익이기 때문에 손실은 자본 감소, 이익은 자본 증가, 양면이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외에 시험엔 자주 안 나옵니다만은 해외 사업에 대한 환산 손익, 우리가 해외에 지점이 있는 법인이라든가 해외 사업소가 있는 법인은 그 해외에 있는 기업의 자산 또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해외 은행하고 거래를 하니까 은행에서 차입한 부채도 발생하죠. 이러한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해외 은행으로부터 빌린 이런 차입금들, 이런 것들을 환율을 가지고 환산을 하게 되면은 환산 이익도 나오고 손실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외 지점이나 사업소가 있는 법인들은 결산 때마다 뭐가 발생하겠어요? 해외 사업 환산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죠. 왜? 전년도 결산 재산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예요. 이거는 평가니까 뭐 자산이 늘었다 줄었다가 아니라 똑같은 자산인데 그 자산을 취득했을 때 환율 또는 아주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취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난 결산 때 평가했을 때 환율,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의 환율과 2019년 12월 31일의 환율이 딱 일치할 수는 없는 거죠. 올랐거나 내려간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자산은 그만큼 증가합니다. 자산은. 그런데 반대로 그 현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게 있다 그러면 부채도 증가합니다. 환율 때문에. 그다음에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전기 대비 떨어졌다면은 자산은 감소합니다. 자산. 그러면 해외 사업 환산 손실이 발생하죠. 이 손실이 어디로 간다? 자본으로 온다 이거예요. 자본으로. 손익계산서로 안 가고. 부채도 어떻게 돼요? 부채도 환율이 떨어지면 부채도 감소하죠. 그래서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바로 이런 업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의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상품 이름이 좀 길죠. 현금 흐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들이 있는데 그로 인한 평가 손실이나 이익도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본다. 예, 실제로 어떤 실습 실기 문제나 뭐 여기에서는 뭐 이것이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가끔은 나옵니다. 재평가 잉여금.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아주 자주 나오는 거고요. 이건 자주 나오는 거고 띄엄띄엄 재평가 잉여금이 나와요. 여러분 급수가 올라가면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 재평가 잉여금은 뭐냐? 유형자산에 대한 유형자산.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은 여러분이 어디까지만 우리가 공부했느냐 하면은 감가상각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공부했죠. 자, 유형자산 공부할 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 모든 비용이다. 취득 후에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이 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수년간에 걸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한다. 까지. 그리고 나중에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것까지 공부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안 한 거예요. 뭐냐? 유형자산은 재평가도 합니다. 유형자산.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모형과 원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 모형은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을 만약에 건물을 5억에 취득했다. 원가 모형으로 우리는 평가한다. 그러면 그냥 5억으로 쭉 가는 겁니다. 원가가 5억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는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면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요. 유형자산도. 유형자산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주로 토지와 건물이에요. 뭐 기기장치 비품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토지나 건물은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 특히 토지는 많이 오르죠, 가격이. 자, 그래서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공정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이익, 그게 바로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자, 다른 거는 손익 다 이랬죠. 그런데 재평가는 손익이라고 안 하고 잉여금 딱 잘라버렸습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만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자, 토지를 만약에 재평가 모형으로 우리는 회계 처리한다. 가격이 오른 거. 그 재평가 이익, 즉 공정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이익이 뭐예요? 그게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떨어졌을 때는 자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했을 때, 하락하여 발생하는 것은 재평가 손실인데 이것은 당기 손익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본이 아니죠. 가격이 하락한 재평가 손실은 그냥 손익계산서에 반영해버려요. 그래서 유형자산, 특히 토지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이 토지나 건물을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가격이 오른 부분을 자본으로 봐주는 게 재평가 모형이에요. 그것의 계정 과목이 재평가 잉여금. 그러면 하락했을 때도 평가해야 돼요. 하락했을 때는 재평가 손실 계정 과목인데 이것은 자본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단기의 손익에 반영하니까 재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오케이.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되는 거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거기에다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재평가 잉여금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자본의 마지막 분류가 바로 이제 이익 잉여금이죠. 이것은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것을, 영업이익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정립해 두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전자제품 도소매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전자제품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발생한 당기순이익, 그 당기순이익, 그것을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적립이 됩니다. 어디에? 자본으로 적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계 처리를 누락시켰습니다.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하면은, 만약에 비용을 누락시켰다 그러면 비용을 누락시켰으니까 이익은 증가하고, 쓰리 쿠션이라고 그랬죠. 이익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한다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랬죠. 그 자본이 여기 이익잉여금을 얘기한 거예요.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은 다 어디로 와요? 이익잉여금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기장을 했잖아요. 예. 집합손익 계정에서 대변의 수익이 차변의 비용보다 10만 원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만 원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켰죠. 바로 여기 처분 전 이익잉여금, 여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죠. 예. 이것으로 온 거예요. 이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해서 얻어진 이익이 결산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결산 마감이 되면은 내년으로 넘기는 것을, 우리가 차기로 넘기는 것을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러죠. 그 2월 이익잉여금이 그 전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개정상 차기로 넘겼다 해서 그게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2월 이익잉여금과 당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더해지면 다시 또 차기로 넘어가는 2월 이익잉여금이 되고, 계속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같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말려가면서 차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인 이 이익잉여금은 계속 쌓이기만 하느냐?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 올해 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또 더해야죠. 더했죠? 예. 그러면 계속 눈덩이처럼 전년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당기순이익이 더해진다.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겠죠? 그렇지는 않다. 빼주는 것도 있다. 예. 나가는 건 뭐냐? 주주들에게도 나눠줘야 되죠. 예. 주주가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배당을 받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 예. 내가 이 회사에다가 10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나도 주주한테도 돌려주는 게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배당금이죠. 현금으로 배당해 주죠. 또 현금 배당 말고도 때로는 주식으로 배당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했다, 이게 주주에 대한 배당이고, 자본으로 전입했다, 이거는 무상으로 주식을 배당해 준 거예요. 자본금으로 전입했다 하는 것은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바로 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빼주는 거다.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은 증가하니까 자본과 자본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본과 자본끼리.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이 더해져 가지고 주주에게 현금 배당도 하고,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당도 하고, 그 다음에 자본 조정 항목을 상각하기도 하고. 자본 조정이 뭐였습니까? 주주와의 거래에서 회사가 손실을 본 것들이 자본 조정 항목이 있죠. 감자차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계시키는데 또 이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는 있어요. 우선순위는 역시 배당 먼저 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와 같이 자본 조정 항목에 상각도 할 수 있다. 자, 그 전에 여기서 적립하는 걸 빼먹었는데, 적립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익준비금 적립해야 되고, 기타 법정 적립금도 적립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법정 적립금이에요. 요 두 가지,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 적립금을 우리는 법정 적립금이라 한다.
그러면 법정 적립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느낌이 오죠? 법으로 적립하도록 정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익준비금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상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예. 상법에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자본금의 절반에 달할 때까지 금전 이익 배당의 10분의 1씩을 적립해라. 최소 10분의 1 이상. 예. 10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씩 적립해라. 자, 여기 보면 주주에게 현금 배당한다는 거 있잖아요. 예. 요게 바로 이익 배당이에요. 주주에게 배당한다는 거. 예. 요걸 이제 우리가 현금 배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현금 배당에 이 배당 금액의 10% 이상씩을 적립하도록 어디에서 정했다? 상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이익준비금입니다.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상법 외에 뭐 기타 어떤 뭐 중소기업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게 있다면 그 법령에 따라 적립도 해야 한다 이거. 예, 그것을 우리가 일단 기타 법정 적립금이다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제 명칭을 붙여놓은 거고, 그 구체적인 명칭은 그 법령에 따라서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적립금은 임의 적립금입니다. 임의 적립금은 우리 기업이 알아서 적립하는 거죠. 임의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채권자와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또는 기업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배당, 결의로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유보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배당을 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전부 배당을 하지 않고 그 배당금을 좀 유보시켰어요. 왜 유보하느냐? 우리가 기업이 앞으로 더 큰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업의 더 큰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때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자금들을 적립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임의 적립금이라고. 그래서 주주들이 직접 이번에 배당을 다 받을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다른 목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적립을 해두자 해서 주주의 배당을 유보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에 관한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는 뒤에 별로 이 자본에 관한 문제가 여기 문제 풀이에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 우리가 풀 때 몇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재무상태표 개정을 다 마쳤습니다. 재무상태표 개정. 그러면은 우리가 369페이지에 가서 문제를 풀어서 정리하고 이제 수익과 비용 개정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네, 부채와 자본. 부채와 자본. 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와, 너무 길다 내용이. 다음 중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만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틀렸네요. 4번이. 네, 4번 틀렸죠? 단기 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 여러분, 단기 차입금하고 유동성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잖아요. 유동부채. 예, 유동부채죠? 그런데 맨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아니죠. 1년 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예, 1년 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비유동부채죠. 아니야, 유동부채죠. 그리고 영업주기와 관계없다는 말은 요건 틀린 거예요. 항상 우리는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주기, 정상적 영업주기하고 항상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 영업주기 안에 들어오면 그건 다 유동이에요. 유동.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업주기와 관계없다는 말도 잘못됐고요. 비유동 부채도 아니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았습니다. 다음 2번. 의류를 판매하는 여왕 패션의 거래 자료이다. 6월 30일자 회계 처리로 옳은 것. 6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6월 20일에 거입한 의류 외상대금을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약소금을 발행했으면 의류 외상대금이면 차변에서 외상매입금이 감소하지만 대변에서는 지급어음이라는 또 부채가 증가하겠네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매입 채무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이건 쉽게 내는 거죠. 매입 채무 하면은 계정 과목이 2개밖에 없어요. 지급어음하고 외상매입금하고 요 2개 더하면 되겠네요. 18만원 더하기 7만원 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보면요.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계정 과목이 뭡니까? 외상매입금 부채죠.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7월 20일은 감소했네요. 7월 20일 날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급어음 60만원의 만기가 도래하였다. 아니, 지금 이 계정은 지급어음 계정이 아니라 외상매입금 계정입니다. 예, 외상매입금 계정에서 지급어음 만기가 나올 리가 없죠. 예, 1번 틀렸습니다. 이거 잘못됐죠? 예. 그러면 7월 20일 날 무엇이 있었던 거냐? 외상매입금 차변. 그러면 감소한 거죠? 외상매입금이 감소했는데 상대 계정 과목이 지급어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대변의 지급어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음을 발행했구나. 그 말이 뭡니까? 외상매입금 60만원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7월 12일 상품, 7월 12일이 뭐네? 예, 요거죠. 예, 상품을 외상으로 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예, 외상매입금이 증가하죠. 상품 100만원을 외상으로 맞았고, 7월 20일 외상매입금 중 일부 60. 예, 그래서 3번이 맞은 거고, 4번 7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40이다. 그랬죠. 100만원이 있는데 60만원 감소했으니까 잔액은 40이다. 맞았어. 다음 5번 문제. 기억, 니은, 대변에 해당하는 개념감으로 옳은 것은. 자, 대변만 한번 찾아봅시다. 상품, 판매, 매장에 직원 유니폼으로 사용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했답니다. 네, 그러면 분계를 아예 써볼까요? 자, 직원에게 유니폼을 지급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예요. 그래서 기역은 차변은 복리후생비, 금액은 모르겠고 대변은 외상으로 샀으면 미지급금.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습니다. 판매할 의류를 구입했나요? 그러면 그거는 차변의 상품, 금액은 모르겠고요. 대변은 외상으로 했군요. 이것은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죠. 이처럼 같은 옷을 샀지만 위에 있는 유니폼을 외상으로 산 것은 미지급금이요. 밑에 있는 판매할 의류를 외상으로 한 것은 외상 매입금이라는 거. 그래서 미지급금과 외상 매입금 2번이 답이 되더라. 다음에 6번 외상 매입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외상 매입금 차변에 기록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요 원장에서 보다시피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차변에 왔다는 것은 감소했다는 거죠. 감소했다는 것은 갚았다는 거죠. 그러면 4번이죠? 4번이 갚은 거죠? 다음에 7번 상품 매출을 계약하고 상품 인도 전에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수령 받았답니다. 뭘까요? 선수금. 다음 8번 다음 대화 내용을 보고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밑줄 친 부분이 뭔가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 관련 직원 부담금을 제외하는 거, 이걸 우리가 원천징수라 한단 말이에요. 이 원천징수한 금액은 회사에서는 예수금으로 부채로 표시하더라. 그래서 2번 예수금.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 중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밑줄친 부분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역시 예수금 되겠습니다. 3번 예수금.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비유동 부채 하면은 사채가 생각나죠? 사채. 그리고 또 천천히 볼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금 추계액을 설정해 주는 건데, 이게 비유동 부채죠? 내년에 1년 만에 회사 직원들이 다 나가나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 그러나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부채. 부가세 예수금은 바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에 신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동부채. 다라가 비유동. 11번 주식회사 한공은 종업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1,0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답니다.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한 후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종업원 퇴사 직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700만원이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업원이 A라는 종업원이 퇴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700이 있었고 그분의 퇴직금은 1,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회계 처리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직원이 나가면 부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이 지금 7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700만원 부채를 차변에서 감소시켜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퇴직금은 얼마 줬어요? 1,0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러면 대변에서 보통예금은 1,000만원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보통예금 1,000만원은 자산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300만원을 회계 처리해야죠. 이게 바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300만원. 700만원은 우리가 전기 결산할 때 비용으로 미리 처리해 두었었고, 모자라는 300만원은 어쩔 수 없이 당기의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된다. 그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1,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는 직원이 퇴사했을 때 회사가 퇴직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해주고, 그리고 그때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700만 원이 있었다면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옳은 것을 봅시다. 자산이 증가할까요? 아닙니다. 자산 감소하죠. 부채가 감소할까요? 예, 부채가 얼마 감소하죠? 700만 원 감소합니다. 2번 맞았습니다. 3번 자본금이 증가하나요? 예, 여기서 직접적인 증가는 없고요. 증가보다는 자본금은 자본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잠깐. 자본이 감소하죠. 자본이 감소. 왜?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결산하고 나면 자본이 감소해요. 그러나 자본금은 변동 없어요. 여러분 항상 자본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감자 주식을 소각하거나 해야 자본금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4번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예, 이익잉여금이 증가할까요?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이 감소하죠. 감소.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나 쉽게 부채가 감소한다. 요거 딱 아주 직접적으로 부채 감소가 있죠. 다음에 12번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종업원 홍길동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 600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홍길동 씨 퇴사 직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000만 원이다. 홍길동 씨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계는 600만 원 부채 감소, 대변에 600만 원 자산 감소 이렇게 하면 되죠. 답이 몇 번에 있어요? 1번이죠. 다음에 13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나타낸다. 오케이.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오케이. 보통주 자본금은 액면 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오케이.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아닙니다. 자기 주식은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해요.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러면 자기 주식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합니다. 자본 조정으로. 자기 주식은 매도가능증권 아니에요. 4번 틀렸어. 다음 14번. 주식회사 한공이 자본 증자를 위해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6,000원에 발행한 경우 올바르게 분계한 것은 할증 발행했으므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원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15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4월 1일 법인을 설립하고 액면가 5,000원의 신주 100주를 7,000원에 현금으로 발행했습니다.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산 증가하지요? 자본잉여금도 증가하지요?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5번 문제의 주식 발행에 대한 분계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차변에 100주 곱하기 7,000원은 현금이 얼마 들어요? 100주 곱하기 7,000원 해가지고 70만 원이죠. 70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왜 들어왔나?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당 5,000, 액면가 5,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자본금은 항상 100주 곱하기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금은 50만 원.
대변의 20만 원의 차이가 주식 발행초과금이다. 이게 20만.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거를 거래후 결합관계로 이야기해보면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자본금은 자본 증가요. 자본의 자본금이죠. 자본의 자본금 증가.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뭐예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 증가죠. 자본 중에서도 더 세밀하게 말하면 자본 잉여금의 증가잖아요. 따라서 답이 지금 자산 증가, 자본 잉여금의 증가, 가곡, 나밖에 해당되는 게 없다. 자본 조정은 없었죠. 다음 문제 16번 문제 보는데 문제가 아직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내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보통 주식 발행에 관한 자료이다. 보통 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식 발행일이 12월 31일이네요. 한 주당 2만 원이고요. 발행 금액은 15,000원으로 할인 발행했군요. 발행 수는 100주. 주식 발행 대금은 주식 발행일 전액 현금으로 납입되었답니다. 자, 자본금이 200만 원 증가하나요? 액면가로 계산해야 되겠죠? 액면가 2만 원, 100주. 네. 곱하기 100을 하면 200만 원 맞았네요. 자본금 200만 원 증가. 2번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만 원 증가한다. 할인 발행했는데 초과금이 나올 리는 절대로 없겠군요. 그래서 요게 틀렸구나. 옳지 않은 것은 2번.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 증가한다. 그러겠죠. 5,000원씩 100주니까 50만 원 주식 할인 발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 총액은 150 증가한다. 왜 자본 총액이 150 증가하느냐? 자본금이 200 증가하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 증가한다는 것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했다는 것은 감소를 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자본 전체로 보면 150만 원만 증가하게 됩니다. 자, 분기로 써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거래의 분계는 차변의 현금이 15,000원 곱하기 100주 해서 콤마 150만 원이 되겠고, 대변의 자본금이 액면가로 200만 원이 되겠고,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래의 결합관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자본금은 자본 감소요.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대변의 자본금이 자본 감소라니.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니까 자본 증가야죠.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자본 감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1번, 3번은 다 이해했죠? 4번에 자본 총액이 150만 원만 증가한다는 의미가 뭐냐? 자본의 증가가 200만 원 증가했는데 차변에서 자본의 감소가 50만 원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퉁치면은 150만 원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자본 총액에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본금도 자본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이란 말이에요. 위치는 소속은 다르지만
자본금은 자본의 자본금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자본 조정이죠. 그래서 자본 계정 과목이 차변에 나타나는 것은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요. 대변에 나타나는 건 증가를 의미하니까 두 개를 퉁치면 150이다. 이해 가시나요? (17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본 항목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 적립금이다. 예? 이익 준비금이죠. 예, 이익 준비금. 아까 우리 법정 적립금이 이익 준비금과 기타 법정 적립금이 있었죠. 그 이익 준비금이 바로 상법에서 정한 법정 적립금이었어요. 네, 2번입니다. 다음에 18번 다음 각 거래의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제품 200만 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이죠. 뭐. 가번은 현금. 그렇죠? 네, 우리 차변을 맞추는 계정 문제예요. 다음에 나번.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퇴사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500이다. 그러면 부채 감소 400 시키면 되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차변에서 감소한다. 답은 거래처에 상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이 증가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자 10분간 쉬었다가 수익과 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